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오프닝 멘트를 했습니다만 과연 오늘 영상에서는 이 오프닝 멘트가 적합한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영상은 다 역사 관련 영상이었습니다. 답사도 마찬가지고요. 뭐 화폐 이야기조차 그렇습니다만 요즘 댓글에 너 제발 역사만 좀 이야기해라. 정치 이야기하지 말아라. 아니 제가 언제 정치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국사를요 시대별로 쪼갤 수도 있는 거고 뭐 분류사 체제로 정치사다, 경제사다, 사회사다, 문화사다 이렇게 쪼갤 수도 있는 겁니다만 크게 쪼개면 전 근대사와 근현대사인데 아니 근현대사를 봅시다. 흥선대원군 집권기부터 1910년까지를 근대사회의 전개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요. 그 다음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 시기적으로 근대이긴 합니다만 그럼 근대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 일제강점기를 민족 독립운동의 전개 그리고 1945년 해방부터 요즘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까지 현대사회의 발전이라는 대단원명과 함께 아니 뭐 수능이건 한능검이건 공무원 시험이건 미친 듯이 시험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강의했던 제 입장에서는 그 파트를 나름 열심히 공부했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시켜 드리는 건데 왜 이승만 박정희 이야기하는 게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 이야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제가 영화 리뷰 뭐 전문가는 아니죠. 지금까지 제가 뭐 조선사 영상 이렇게 보내드리는 과정에 어떤 역사적 인물이 영화나 드라마 소재가 됐을 경우에 그 인물 뭐 썸네일로 이제 영화 포스터나 드라마 포스터를 좀 이렇게 활용하긴 했습니다만 처음 리뷰를 지금 해보는 건데 좀 어색하긴 합니다. 제 후배 학원장 친구가 형 킹덤이라는 드라마를 봤냐. 근데 저는 댓글로도 킹덤 리뷰를 해주세요라는 분도 계셨고 그 다음 화면으로 킹덤 뭐 조선시대 옷을 입었는데 좀비물인가 이게 영화인지 뭔지 잘 몰랐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게 관심을 갖지 못했고 제가 이 킹덤 하면서 우리 조교들한테 왜 이런 걸 좀 이야기 안 했어? 좀 빨리빨리 좀 해달라고 하지. 이런 좋은 주제를 가지고. 근데 하여간 후배 원장님이 자기가 넷플릭스를 가입했는데 뭐 계정이 4개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자기랑 자기 와이프가 2개를 보고 있으니까 형에게 아이디하고 비번을 줄 테니까 빨리 킹덤을 보고 그게 시대적으로 진짜 잘 고증했는지 역사적으로 형이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고 한 번만 봐라. 보면 진짜 형 정신 못 차리고 볼 것이다. 와,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바빠서 평일 영상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주말에 2개 정도 보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이 바쁜 와중에 제가 거의 이틀 3일 만에 우리가 보통 이제 킹덤 1부가 6편이 있고 2부가 6편 있잖아요. 12편을 다 봐버렸습니다. 재밌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좀비 영화라고 이야기하면 좀비물 자체가 서양에서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워킹데드 굉장히 좋아해서 다 봤거든요. 그리고 월드워 Z 이런 좀비 영화는 정말 최고지 않습니까? 브래드 피트 맞지? 근데 이게 동양인들이 좀비가 되었을 때 과연 어울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서양 좀비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어색했죠? 부산행에서. 그렇지만 부산행도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킹덤의 진짜 조선 좀비가 최고야.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는 이 킹덤이란 드라마의 그 감독과 특히 김은희 작가 조선시대를 이렇게까지 아름답고 완벽하게 고증할 수 있을까? 이 아름답다는 표현이 조선이 아름답다는 표현이 아니라 고증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조선을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킹덤이라는 드라마를요 요즘 뭐 동남아는 난리가 났다라고 하고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한국인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조선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리는 그 역할을 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조선이 마냥 막 부국 강병했고 강한 나라였고 문화적으로 선진국이었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진 않죠. 조선이라는 나라를 그리면서 서민들의 궁핍한 삶을 정말 제대로 표현을 했어요. 일단 나는 거기서 큰 점수를 줍니다. 제가 조선의 사극들을 보면 당시 서민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막 깨끗한 삶을 살고 특히 노비들, 천민들도 많이 있었는데 조선시대에는. 그래서 그런 드라마들 보면 저거 다 개구라야.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야 조선시대 정말 제대로 그려냈다라는 드라마는 첫 번째가 추노였습니다. 추노에서 그 성동일의 연기라든지 그 조선 민중들의 더럽고 궁핍하고 배우지 못해서 막대 먹고 막 그런 삶들. 근데 그것도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었으니까 그 서민들의 정말 어려운 삶을 제대로 그려냈다. 그리고 궁궐의 아름다움. 와, 여러분 진짜 우리 대한민국 특히 조선의 궁궐들은
아름답습니다. 이러면 제가 또 궁궐만 가지고 15분, 20분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 궁궐들하고 비교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제가 지금 경복궁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경복궁은 조선 건국되자마자 만들었다가 임진왜란 때 불탔고 다시 광해군을 내 흥선대원군이 19세기에 가서야 만들어졌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많이 지금 밀려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도 안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자금성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경복궁이 자금성의 3분의 2 크기로 처음엔 만들어졌다. 뭐 자금성은 9,999칸. 진도가 안 나가네. 그 다음 뭡니까? 경복궁은 7,777칸이라고 하는데 실제 크기는 3분의 2 크기, 4분의 3 크기라고 하지만 일제강점기 많이 밀어버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칸의 숫자만 따지면 자금성의 4분의 3 크기지만 칸의 간격의 크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되는 궁궐이었다고 보시면 맞는데,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많이 밀어버린 상태에서 복원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 다음 조선의 궁궐은 정원 문화가 솔직히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요. 경복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복궁을 가면 무슨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바람 조금 불면 모래바람 날려버리잖아. 그런데 창덕궁은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거든요. 실제로 궁궐 전문가들이 전 세계 방방곳곳의 궁궐을 갔다가 우리 창덕궁을 보면 오 마이 갓 원더풀 브라보 난리가 납니다. 왜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궁궐은요, 왕의 거처에 항상 자객이 침범할 수 있고 또 자객의 엄폐물이 될 수 있는 나무 같은 게 존재하지 않죠. 자금성의 나무 존재합니까? 베르사유 궁전에 멀리 떨어져서 숲은 있지만 화단만 있잖아요. 일본의 성들이 얼핏 보기는 아름답습니다만 진짜 정없죠. 쇼군이 제일 꼭대기 사는 거 아니야. 성 위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닌자야 올라올 테면 올라와봐. 그게 일본의 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덕궁은요, 창덕궁이 창경궁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그 아름다운 숲 비원과 어우러져 있는, 그래서 이제 문제는 한국인들이 비원, 후원, 창덕궁에 숲을 못 들어갑니다. 아침 6시까지인가 창덕궁에 가면 선착순으로 50명까지만 들어가게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이 창덕궁의 아름다움, 후원이라고도 하고 비원이라고도 하는 그 숲을 들어가고 싶으시면 아침 일찍 가시면 돼요. 외국인들은 마음껏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걸 좀 개방을 일반인에게 좀 항상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창덕궁에 가면 그 유명한 규장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창덕궁을 들어가면 부용지라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어요. 정조대왕께서 항상 낚시를 했고 거기서 고기를 낚을 때마다 풍악을 울리게 했고, 그 다음 관람지라는 또 다른 연못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킹덤에 보면 시체가 그 물속에 잠겨 있는 게 관람지, 관람정이라는 정자와 함께 나왔는데, 그게 단풍과 어우러졌기 때문에 서양인들이 뻑이 갔다는 거 아니야, 그 아름다움에. 진짜로 여러분, 후원 비원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조선의 궁궐은 왕이 걸어 다니고 있는데 사슴이 내려와서 사슴이 왕에게 이렇게 기원쳐가고, 그러니까 연산군이 그걸 발로 찾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제가 한번 드린 것 같고요. 그 궁궐의 아름다움. 그 다음 일반 서민들은 차마 꿈에도 입을 수 없는 옷이지만 이게 궁중의복, 한복의 아름다움. 와, 정말 이게 그러니까 세계인이 이 킹덤이라는 드라마를 볼 걸 예상이라도 한 듯이 이렇게 고증해냈다는 거, 정말 저는 그래서 조선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 조선이 부국 강병했고 강한 나라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았음을 외국인들이 한 번씩 보고, 아, 저들은 저렇게 살아왔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만든다는 건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 중세의 영화라든지 아니면 뭐 15세기, 16세기 영화라든지 아니면 고대 영화, 그리스 아테네 영화 보고 로마 영화 보지 않았습니까? 고대는요? 중세는 유럽 영화 보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이 존재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동남아의 어떤 국가에 15, 16, 17세기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이건 지금 킹덤이 그렇게 해줬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대한 고증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임진왜란 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일본이 쳐들어왔고, 마침 요즘에 또 안 좋은 상황에 이렇게 이 지역이 날리긴 합니다만, 당시 이 역병이죠. 어찌 보면 이 역병이 동네에서 출발을 했고 상주에서 난리가 나는데, 상주가 실제로 당시 경상도의 도청 소재지 감령이 있는 곳이었고, 나중에 이제 이게 대구로 바뀌거든요, 도청 소재지가. 그리고 여기에 문경세제에서 어떻게 해서인지 좀비들이 북쪽으로 한양으로 북상하는 걸 막아야 된다라고 노력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 때 왜 이 문경세제 험노예요,
많은 군대가 지나가기 어렵고 골짜기에 숨어가지고 활만 쏘아도 어찌 보면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북상을 막을 수 있는 그곳을 신립장군이 진짜 무슨 귀신이라도 들렸는지 그곳을 버리고 넓은 벌판에 배수의 진을 쳐서 기마전을 전개해버리면서 이제 제승방략 체제라고 해서 군대를 다 몰아서 신립에게 모든 군대가 다 있었는데 신립장군이 깨지면서 한강에서 단 한 번도 일본군에게 저항해보지 못하고 한양을 빼앗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경세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까지 지역 고증도 너무너무 완벽했다. 예를 들어서 조총을 쏘는 장면이 나오면 조총에 이렇게 불 심지가 타들어가는 장면이라든지 이게 타들어갈 때 원래 잘 불이 꺼지기 때문에 포수들은 그 불을 계속 살려놓으려고 후후하고 바람을 불어대는 장면이라든지 야 그런 것도 굉장히 탁월했다. 그래서 야 정말 세심하게 제가 이제 그렇다고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일일이 체크하면서 보진 않으니까 저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던 장면들이 있고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과연 시기적으로는 분명히 임진왜란 직후 상황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시대 상황에 맞게 주인공들이 설정이 됐는지 어디까지가 어떤 역사적 인물을 생각하고 역사에서 불러온 인물이고 나머지는 가상의 인물들을 끌고 들어왔는지 한 번씩 확인해보는 작업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왕. 화면이 나갈게. 여긴 작으니까. 선조죠.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김은희 작가가 선조가 꼴 보기 싫으니까 선조를 좀비로 만들어 버린 거지. 그러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이제 선조는 좀비가 됐어. 그리고 이제 그 선조의 아들이 이창으로 나오죠. 세자. 근데 실제 광해군의 이름은 이혼입니다. 역시 뭐 조선의 당시 왕들은 거의 대부분 외자였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드라마 상으로도 선조의 아들이긴 아들인데 선조 후궁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광해군이 공빈 김씨의 아들 후궁의 아들이었던 거랑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주지훈, 이창은 광해군 역할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왠지 능력도 있어 보이는 세자면 딱 광해군이죠. 전쟁 중에 광해군이 임진왜란 때 분조, 조종을 둘러 쪼개가지고 얼마나 의병들 모으고 열심히 잘 싸웠습니까? 분명히 맞는 거고. 그런데 이제 개비조씨까지도 해석이 가능해요. 무슨 해석이 가능하냐면 선조가 늙음하게 어린 여자랑 결혼하죠. 나이 차이가 거의 30살 차이 나는데 그게 바로 임목대비지 않습니까? 임목대비가 누굴 낳죠? 영창대군을 낳잖아.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 보면 혜원 조씨 집안이 이 중전마마가 아들을 낳는 순간 여기는 대군이고 여기는 그냥 군이었잖아. 후궁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세자를 바꿀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임목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역사에서는 광해군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임목대비 아들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는 덕수궁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걸 폐모 살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개추곡사죠. 여기까지 설정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가상인물 같은데요. 조학주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혜원 조씨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처럼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일개 가문이 조선에 왕통을 지고 흔들 정도로 쉽게 이해하면 왕을 주문을 정도로 권력을 가졌던 건 누가 뭐라 해도 19세기 세도 정치 가야죠. 그러니까 세도 정치 가면 최고의 세도 가문이 안동 김씨예요. 그다음 넘버 2 가문이 풍양조씨인데 아마 풍양조씨를 끌고 들어와서 혜원조씨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실제로 조학주라는 인물이 존재한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 이제 그 세자의 스승 허준호 역할입니다. 유성룡이나 허준호나 참 진짜 연기 잘했죠. 근데 실제 이제 정탁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정탁은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누굴까?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경상도 상주 지역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그 지역을 막아내려고 했었는데 경상북도죠. 엄밀히 따지면.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 그 남북도가 쪼개지기 전이에요. 그냥 경상도입니다. 근데 지금의 경상북도 쪽에 안동이 있고 안동에 이황이 제자들을 양성했고 그래서 경상북도에는 이황의 제자들이 많은데 이황의 제자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유성룡이나 김성일인데 제가 우연히 유성룡이 언제 죽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왜 알게 됐냐면 1607년에 통신사를 다시 파견하고 1608년에 광해군이 왕이 되고 1609년에 기유약조라는 걸 체결한다라고 수험한국사를 공부하면 이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 유성룡이 광해군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살아 있었냐 죽어 있었냐 그게 궁금해가지고 유성룡 그 사망 연도를 제가 얼마 전에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마침 광해군이 왕되기 1년 전에 유성룡이 죽거든요. 근데 딱 상황으로 보면 광해군이 지금 드라마에서는 왕자리를 어찌 보면 무영의 아들에게 양보해주는 듯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거 하나가 좀 아쉬운데 그 상황이 나오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면 딱 그 광해군이 왕되기 1년 전에 죽었고 경상도에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고 그러면 유성룡에 가까운 인물인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건 김은희 작가만 알겠죠. 맞죠? 그 다음 여러분 당시 조선의 최고 의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 제 후학들 양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궐에 불러 들어갔는데 당시 최고 의사가 누굽니까? 허준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역시 이승희 의원이 허준이라고 말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준은 선조 때도 조선 최고의 의사였고 선조 때부터 동의보감을 편찬하기 시작해서 광해군 때 동의보감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허준을 생각해서 이런 의원 하나를 만들어낸지 모르겠고 이제 호위무사 어느 시대건 세자저하에 호위무사는 전제하죠. 익위군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건 크게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 재밌는 캐릭터였고 좋은 캐릭터였는데 그래요. 좀 아쉬웠고 서비는 진짜 그냥 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용운의 단짝인데 이분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이게 이제 옛날에 그 미생 드라마에도 나왔던 분인데 이번에 재밌는 캐릭터로 나왔는데요. 동래부사라고 하니까 저는 동래부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송상현 장군이죠. 임진왜란이 발발하자마자 부산성에서 정발 장군을 깼던 일본군이 동래성에 쳐들어가 가지고 송상현 장군에게 길을 빌려달라고 했더니 송상현 장군이 뭐라고 했어? 목숨은 내어줄 수 있으나 길은 내어줄 수 없다. 근데 어떻게 참 송상현 장군하고 너무나 다른 인물로 이렇게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의문의 남자, 물론 가상의 인물이긴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날쌔고 용맹하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착호군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그래서 우와, 착호군이 뭐냐면 호랑이 잡는 부대예요. 여러분 옛날 그 야한 비디오나 막 이런 거 보면 호환, 마마보다 무섭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정근대 사회에서 조선은요 호환과 마마가 제일 무섭습니다. 호환이 호랑이에게 물려가서 죽는 거고 마마가 천연두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랑이 사냥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보통 호랑이 사냥꾼들이 사냥꾼 중에 이렇게 착호군에 편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군부대 내에서 가장 용맹한 친구들이 착출돼가지고 착호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착호군은 평상시에는 호랑이를 잡다가 국가 위기 시에는 어찌 보면 가장 큰 공을 세우는 군대들이기도 하는데 착호군이 17세기에 제일 많았다는 것까지는 선생님이 알고 있고 보통 이 착호군이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면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병인양요 때 정족산성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몰아낼 때 포수 출신이었다. 그만큼 조선의 일반 군인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다음 신미양요 때 어제연이 광성보에서 분전할 때 어제연 장군은 죽죠. 그때 광성보에서 어마어마하게 처참한 패전을 당하는데 실은 당시 역시 우리는 사냥꾼 출신들이었다. 그 사냥꾼 출신들 착호군이요. 그 시기까지 활약을 합니다. 굉장히 용맹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가상 인물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렇고 나름 그 인물 한 명 한 명에게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킹덤이라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인간 군상들의 여러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걸 계산해낸 드라마였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매력들이 외국인들에게도 어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잘 만든 드라마고 3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킹덤 함께 보십시다.